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우리 자주 쓰는 외래어 10개의 단어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강의 자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요. 자, 여기 보시면요. 까르페 디엠, 칼로리, 스웩, 스웩 넘친다고 이야기하죠. 아이콘, 보이시, 걸크러쉬, 미니멀, 패러다임, 노이즈 캔슬링, 백그라운드까지요. 우리 생활 전방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들 오늘 그냥 여러분 라디오 들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아주 편안하고 재미있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까르페 디엠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아니면 정오의 사서함을 하면서 여러분께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종종 이야기를 해드렸었고요. 오늘 외래어 시간에는 처음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까르페 디엠은 어디 나왔었냐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말입니다. 뭐냐면요. 지금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현재를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었는데요. 사람마다 시간을 대하는 관념이 다 다르대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과거에 내가 좋았던 시절 있잖아요. 과거에는 진짜 좋았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게 뭐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현재에 진짜 집중해서 현재에 좋은 건 다 해. 저축 몰라 안 해. 공부 몰라 안 해. 지금 현재가 즐거우면 돼. 라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만 초점을 맞춰놓고 미래에 내가 정말 잘 될 거야. 현재 희생해도 상관없어. 현재는 고생을 너무 해도 돼. 미래에만 잘 되면 돼. 등등과 같이 사람들이 시간을 여기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요렇게도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다들 다르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이 시간 개념을 미래에다가 맞춰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즐거움을 조금 포기하고 하더라도 미래의 안락함에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면 지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지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냥 참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민족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런 까르페 디엠 요런 말 나올 때마다 그래 현재의 나에게 충분한 보상도 주고 충분히 쉴 때는 좀 쉬고 또 즐길 때는 좀 즐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지혜 까르페 디엠이래요. 너무 과거에만 얽매여 있거나 아니면 미래를 생각해서 현재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삶. 조금 더, 그러니까 엄청 막 흥청망청 즐기라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현재를 즐기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게 까르페 디엠이고요.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을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메멘토 모리라는 건 요런 뜻이에요. 아마 설명드릴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 말려드리면 어차피 너 죽을 거야. 겸손하게 살아. 네가 지금 엄청 잘 나가는 것 같지? 그래도 어차피 끝은 있어. 겸손해. 라고 하는 게 이제 메멘토 모리예요. 너무 잘 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거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거랑 현재를 즐겨라를 통해서 배우는 삶의 의미다. 죽은 시인의 사회 까르페 디엠의 뜻은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하고요. 까르페 디엠 수능은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능 잘 본 사람이 인생의 성적표가 좋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경향성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죠. 그죠? 수능 잘 본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요런 경향성. 요런 기사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봤던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는요. 결국 그죠? 현재를 조금 더 즐기고 이 즐긴다는 것 안에는요. 내 감정이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것도 있겠죠. 내가 슬플 때는 참지 말고 슬픈 표현 하고요. 내가 기쁠 때는 기쁜 표현 또 하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일 있으면 그래요. 좋아하는 일은 조금 더 시간 투자하고요. 그죠? 그런 게 까르페 디엠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칼로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칼로리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로리는요.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열량 내지는 열량 측정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밥 한 공기 먹으면 몇 칼로리일까요? 제가 뒤에다가 정리해놨는데 밥의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200g 기준으로 보통 이제 한 공기 기준으로 밥을 먹으면 300kcal를 우리가 획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요
뭐랄까요? 하나의 기계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평범한 사람보다 평소보다 체중이 조금 더 많이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네, 맞아요. 내가 먹어들이는 양의 에너지가 내가 쓰는 양보다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더 많이 먹었는데 다 못 썼으면 남습니다. 그 남은 걸 몸은 어떻게 하죠? 배출하나요? 배출 안 해요. 그건 이제 찌꺼기를 배출하고 하는 거고, 남은 건 몸에서 저장을 해요. 지방이나 뭐 운동을 좀 한다면 근육 형태로도 전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떨 때 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막 어떤 큰일 겪고 나면 사람이 반쪽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떡하죠? 입맛이 없어서 내가 먹는 양은 적은데 내가 쓰는 에너지 양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저장해놨던 지방의 형태로 저장해놨던 그 에너지를 지방을 분해해서 그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며칠 동안 안 먹고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몸에 에너지를 저장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현대인들은 이 칼로리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록 색깔로 써놨어요. 섭취하는 그 에너지, 즉 섭취하는 열량이 우리가 쓰는 열량보다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내가 쓰는 것보다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쌓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이 계속해서 평소보다 점점 더 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섭취하는 양을 줄이거나 사용하는 양을 늘려야 돼요. 운동하라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내가 먹는 양보다 쓰는 양이 많으면 살이 안 찌게 되어 있겠죠.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먹어도 살 안 찌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은 물음표가 있어요. 마이너스 칼로리는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는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식품 칼로리 열량이 낮은 거를 먹고 나면 얘가 이제 소화되는 과정 중에서 칼로리가 거의 남지 않는다. 운동 열심히 하면 먹는 양 안 줄여도 살이 빠질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연구 결과 거의 그런 효과는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운동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네, 먹는 칼로리를 줄여야 됩니다. 네, 뭐 우리가 하루에 한 끼 굶는 거 좀 어렵잖아요. 뒷장 가볼까요? 여러분 아마 이거 작아서 좀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손수 인터넷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자, 왼쪽에 있는 검정 색깔은요. 우리가 먹는 거를 먹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지. 그리고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얼만큼 쓰는지예요. 네,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하루 종일 누워있는다 그래도 쓰는 기본적인 양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기초대사량이라고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하루 동안 몸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양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뭐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대표적으로 읽어볼게요. 쌀밥 먹으면 310칼로리를 우리가 얻는답니다. 그리고요, 찐 고구마 하나 먹으면요, 130칼로리 얻는데요. 방울토마토 하나는 2칼로리밖에 안 얻는다고 하고요. 토마토가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좋대요. 칼로리가 엄청 적고요. 삼겹살 100g. 그러니까 우리 보통 1인분이라고 하면 150에서 200g 하잖아요. 삼겹살 100g에 460칼로리예요. 어마어마합니다. 팝콘 420g. 새우깡 하나에 419, 라면 하나에 500칼로리래요. 어마어마하죠. 라면, 새우깡, 삼겹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동 못했어. 하루에 10분이라도 산책해야지 하고 10분 동안 산책하면 몇 칼로리가 빠지느냐? 22kcal가 빠집니다. 60kg인 사람 기준으로요. 다시요. 라면 하나 먹으면 500칼로리인데 하루에 10분 산책하면 22kcal가 빠진대요. 밑에 볼까요? 줄넘기 10분 동안 열심히 하면요. 75칼로리 빠진다고 합니다. 등산을 1시간 동안 헐떡헐떡 거리면서 하면 196. 그러니까 거의 200칼로리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청소 1시간 하면 69칼로리 빠진다고 하고요. 빠르게 걷기. 계속 30분 동안 땀 흘리면서 걸으면 150칼로리, 킬로칼로리 빠진대요. 그러니까 쌀밥을 우리가 한 공기를 먹게 되면 그만큼을 빼려면 빠르게 걷기 1시간 동안 하시면 돼요. 내가 살을 빼야지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아요. 밥을 한 공기 다 안 먹고 한 3분의 2공기씩만 먹고 한 달 정도 계속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게 됩니다. 왜요? 물론 이제 밥 덜 먹어서 배고프니까 새우깡 먹고 라면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살이 빠지게 돼요. 평소랑 똑같이 생활을 하더라도. 왜냐면 들어오는 양이 적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칼로리 저랑 같이 한번 알아봤고 뒷장 가보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네, 잠깐 정오회사섬 이야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정오회사섬 제가 여러분께 월, 화, 목, 금
카카오톡 개인 메시지 보내드리고 있죠. 누리호가 발사돼서 요거를 통해서 네, 우리 그거 알아봤어요. 저거 뭡니까? 그 우주 경쟁이 그동안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거 좀 알아봤고요.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독일 총리도 한번 알아봤고요. 팝송도 듣고 있고요.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알고 있고요. 알아보고 있고요. 가만히 앉아서 책 읽는 기분 별도로 시간 내서 뭐 상식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이 아주 좋은 정보들 제가 쏙쏙 카카오톡 개인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료예요. 유료고요. 한 달에 7,900원입니다. 이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아니면 밑에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자, 뒷장에는요. swag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스웩이라고 쓰고 가로치고 제가 스웨그라고 써놨는데 표준 외국어 맞춤법에는 스웨그가 맞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대중매체에서는 스웩이라고 쓰고 이 스웩 맨날 대중매체 보면 스웩 하는 도대체 이 스웩이 뭐느냐 사전상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힙합 뮤지션이 잘난 척을 하거나 의스댈 때 가리키는 거. 힙합 뮤지션 하면 또 뭐예요? 뭐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기 랩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랩하고 이렇게 힙합 춤 이렇게 자유로운 옷 입고 춤추는 그런 이제 음악 장르 우리가 힙합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난 척을 한다거나 의스대는 걸 가르친대요. 약간 느낌이 오십니까? 네, 이걸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어떻게 설명하면 좀 쉬울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느낌 있게 멋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좀 허세 부리는 걸 스웩이라고 하고 뭐 스웩이 넘친다. 와, 스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요거는 많은 장면을 봐야 느낌이 좀 오는 단어이고요. 이게 스웩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다가 요새는 많이 안 쓰고 오히려 플렉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플렉스도 여기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죠.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뭔가 이제 돈 자랑하듯이 아니면 나를 위해서 어떤 걸 과감하게 돈을 써서 사버리는 것, 질러버리는 것을 이제 플렉스라고 하고요. 그 전에 유행했던 말이 스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까요? 어떤 친구가요, 남다른 스웩으로 등장했대요. 스웩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그냥 걸어와서 등장하면 스웩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막 등장하면서, 막 이러면서 등장하면 그게 약간, 그렇죠. 약간 이러면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멋도 부리고 약간 좀 느낌 있게 등장하려고 하는 그런 스웩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천만 원 넘는 명품 시계를 스웩했대요. 나 멋있지?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뭐 요런 거. 그죠? 레드카펫에 어떤 배우가 독보적인 스웩을 보여줬대요. 그냥 레드카펫에 걷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 느낌이 충만한 멋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죠. 넘치는 스웩. 실력도 자세도 세계 최강 증명이 끝난 스웩 넘치는 한국 양궁이래요. 이 한국 양궁팀에까지 스웩이라는 단어들을 요새 쓰고 있는데 이게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젊은이들이 많이 썼던 이 스웩이라는 단어 약간 좀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여기다 이제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금 시계 같은 거 차고 목걸이 타고 막 스웩 뭐 요런 느낌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휴대폰이고 하나는 컴퓨터 윈도우 화면이거든요. 여기에 이 네모나게 되어 있는 아니면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톡톡톡 휴대폰 할 때 누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네, 그거를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휴대폰에도 아이콘이 있고요. PC에도 아이콘이라는 게 있죠. 뒷장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아이콘이라는 걸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콘의 원천적인 뜻을 한번 놓고 보자면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를 할 때 제가 처음 컴퓨터 배웠을 때는요, MS-DOS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컴퓨터 띡 키면은 창문 표시 나오면서 윈도우가 딱 켜지죠. 그리고 마우스를 가지고 어딘가를 클릭하면, 뭐 인터넷 모양 클릭하면 인터넷 들어가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때는요, 그 윈도우도 없었어요. 그냥 까만 화면에 글씨만 또로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명령어들을 외웠어요. 컴퓨터야, 이거 해. 뭐 예를 들면, 컴퓨터야, 너구리 게임을 켜줘. 라고 입력을 한다면 컴퓨터가 너구리 게임을 땅 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란 걸 만들고 나서 아이콘을 적용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너구리 게임은 너구리 그림이 이렇게 탁 그려져 있는 아이콘을 넣으면 사람들이 이건 너구리 게임이야 라고 인식을 해서 그걸 톡톡 눌러요.
아니면 인터넷 그걸 톡톡 누릅니다. 네, 그게 발전이 돼서 휴대폰으로 넘어오면서 휴대폰에도 우리 명령어 쓰지 않습니다. 휴대폰에 보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죠. 여러분 네이버 누르시면 네이버 가고요. 유튜브 누르시면 유튜브 가고요. 노란색 카카오톡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연결됩니다. 그것들이 다 뭐죠? 네, 아주 기나긴 내용들이 있는 거지만 그 네모 하나로 줄여서 그걸 누르면 거기로 연결되게 만드는 아이콘인 거예요. 어떤 걸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친절한 대학 여러분 들어오시려면 유튜브 누르시죠? 유튜브 뭔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어떤 것을 대표하는 것을 그림이나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아이콘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부분요. 여러분 유튜브 켜시려면요. 빨간 색깔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볼까요? LG 휴대폰이요. 혁신의 아이콘에서 어떻게 몰락했는가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도 아이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요? 네, 어떤 걸 상징하는 무언가. 그죠? LG 휴대폰이 예전에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대요. 그 밑에 볼까요? 누군가가 희망의 아이콘이었다가 사기꾼이 됐대요. 희망의 아이콘이요? 저 사람 보면 희망이 떠올라. 마치 여러분들이 유튜브 빨간 거 보면은 유튜브 떠올라. 인터넷 그 표시 보면 인터넷이 떠올라 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 보면 희망이 떠올라 라고 해서 이 일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암에 걸렸다고 막 그렇게 떠들썩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이제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희망의 아이콘이었다가 사기꾼 되나? 하고 물음표가 나왔었고요.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누군가가 성실의 아이콘이래요. 딱 저 사람 보면 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 이야, 저 사람 얼굴에 성실이라고 써있구나. 실제로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 있고요. 플랫폼, 혁신의 아이콘인가 착취의 아이콘인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원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승강장 같은 거예요.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에 우리 승강장에 가면 어떻게 되죠? 네, 5호선도 오고요. 다른 승강장 가면 3호선도 오고요. 그냥 오는 기차를 타고 마치 떠나버리는 것처럼요. 이 플랫폼이라고 하면 우리 쿠팡, 아니면 배달의 민족, 또 여기어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숙박 앱, 야놀자, 이런 것처럼요. 무언가를 중개해주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배달해주는 배달 앱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것은 혁신의 아이콘일까요? 아니면 착취의 아이콘일까요? 배달 앱이 생겼어요. 원래는 우리 그렇게 배달했었잖아요. 저기 냉장고에다가 중국집 전화번호 하나, 또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전화해가지고 시켰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배달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싸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게 종류가 좀 다양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어플리 앱 켜잖아요. 진짜 먹을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키면요, 금방 뚝딱 옵니다. 다만 그걸 하면서 소비자들은 돈을 더 많이 내요. 배달료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이 예전보다 더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서 시켜 먹다 보니까 실제 식당이 조금 더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익을 많이 봤죠? 네, 이 배달 어플 만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얼마에 팔렸다 그랬지? 지분을 다 판 것도 아닌데요. 2조 원이 넘게 팔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독일 업체에다 팔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플랫폼이라는 게 혁신일까요? 아니면 착취일까요? 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세상은 계속 변해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런 플랫폼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다. 어쨌든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이번 장에선 된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보이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BOY 뭐죠? boy, 소년이에요. 제가 처음에 영어 배울 때 boys be ambitious 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비동사로 시작하고 ambitious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운데 한국말로 해석해보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중학교 때 배우면 막 가슴이 뛰죠. 야,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보이고요. 그 뒤에 ISH에서 보이시라고 바꿔놨는데 보이시는 이제 소년 같다라는 거이고요. 요게 이제 소년 느낌을 주는 의상과 외모예요. 원래 영어로만 따지고 보자면 그럴 수 있죠. 여성분들이 좀 남성스럽게 소년처럼 옷을 입을 때도 보이시하다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중년 남성이 저처럼 좀 늙은 사람이
청소년 같은 뭐 스타일로 막 입고 다닌다고 하면 또 그것도 보이시라고 이야기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이 보이시라는 말이 여성분들이 남성적으로 옷을 입으셨을 때 보이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번 볼까요? 더 빠져드는 보이시한 매력이래요. 요거 이제 배구 선수 기사에서 나왔는데 뭔가 좀 우리가 이제 각 성별마다 사람마다 뭐 다양한 매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조금 더 우람하고 근육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쇼컷 같은 거 해가지고 뭔가 약간 좀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럴 때 이제 보이시한 매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52세의 파격적인 숏컷 보이시한 스타일이라고 요건 이제 배우 김혜수 씨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이시한 스타일이다. 요새는 숏컷을 예전만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 성별 간에 약간 좀 뭐 얘기 좀 조심스러운데 서로 약간 좀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은 게 좀 있어요. 인터넷 상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숏컷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애 보기도 힘든데 머리카락도 자주 감기도 힘들고 까마도 말리기도 힘드니까 숏컷을 했었는데 요새는 유독 숏컷을 한 분들 찾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요, 누군가는 보이시한 매력 가득한 패션이래요. 약간 남성스럽게, 예를 들면 남성스러운 뭐 셔츠라든지 남성스러운 바지 같은 거 입었을 때 우리 약간 보이시한 매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쉽죠? 소년 같은 매력이구나. 단발 스타일링 관리, 보이시한 매력, 뭐 이렇게도 있고요. 여자 보이시룩 코디를 위한 쇼핑몰.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시한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쇼핑몰인데 거기서 옷을 판대요. 뭐요? 남성처럼 보이는 보이시한 매력이 있는 옷만 팔고 있는 쇼핑몰도 나왔고요. 예전에 제가 정회사 수업에서 샤넬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코코 샤넬이라고 부르는 가브리엘 샤넬이라는 여성이 있었죠. 그 여성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C 엄청 비싼 그 샤넬 가방, 구두 뭐 이런 거 만드는 그 샤넬 있잖아요. 그 샤넬의 이제 원조 디자이너인데 그 사람이 예전에 우리 유럽에서 이제 코르셋 입었었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불편하게 뒤에서 끈을 막 쪼맵니다. 쭉쭉쭉쭉쭉 쪼매요. 그러면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해서 허리를 더 얇아 보이게 더 여성적인 매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코르셋을 입었었는데 그거 옷이 너무 불편해요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불편한 옷 입지 말고 조금 더 실용적인 옷을 입읍시다 라고 해서 시작되었고, 그 디자인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코코 샤넬이었어요. 그래서 샤넬이 그 유럽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졌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 보이시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성들이 그 여성만의 의복에서 좀 탈피했던 그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남성스럽게 입었다 하면 느낌이 오늘 좀 느낌이 보이시하네 라고 표현하시면 좋겠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서 걸크러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걸크러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지 얼마나 됐나? 꽤 됐을 텐데 요즘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걸크러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가장 아래쪽에 써놨어요. crush on 이라고 해서 crush on 하면 누군가한테 반하다라는 거예요. girl crush니까 뭐예요? girl, 여성, 소녀 뜻하잖아요. 여성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하는 게 뭐냐면 여성이 동성에게 느끼는 강한 호감, 그러니까 가로치고 제가 성적 감정이 없는 이라고 써놨는데 우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야, 여자인 내가 봐도 정말 멋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막 여잔데 난 여자가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말고 여자인 내가 봐도 너무 멋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girl crush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girl crush는 원래 대부분 그 사회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여자로서 성공을 해서 정말 멋있다, 닮고 싶다라고 보이는 사람을 보통 girl crush라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 girl crush가 조금은 좀 변형돼서 쓰이고 있고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박세리가 털털하고 girl crush한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요건 저도 이제 인정해요. 왜냐하면 박세리는 그죠?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LPGA에서 명예정당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큰 업적을 쌓았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girl crush 인정합니다.
또 걸크러쉬의 정석 김연경 선수, 배구 선수 아주 굉장하죠. 리더십도 엄청나고 리더십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량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예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걸크러쉬에 맞는 이야기들인 것 같고요. 아기 태어나도 여전한 카리스마, 걸크러쉬 엄마 누구누구라는 것도 있고요. 블루블랙 염색으로 시크하게 걸크라고만 써놓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이 걸크러쉬라는 말이 참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냥 걸크라고 쓰여요. 러쉬는 빼놓고 걸크라고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보이시라는 단어를 좀 알아봤던 적이 있죠. 보이시 뭐였어요? 남성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옷차림이나 외모를 했을 때 우리가 보이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를 좀 착각해서 좀 남성스럽게 외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우리가 흔히 그 사회적인 통념에서 여자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자라면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하는 통념을 깨부수는 막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욕설하고 막 이런 센 언니라고 우리가 보통 TV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걸크러쉬라고 요새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원래의 걸크러쉬 의미는 그거랑은 조금 다르다. 걸크러쉬 뭐예요? 사회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간 저 사람 진짜 여자인 여자가 봐도 멋있다가 바로 걸크러쉬고 좀 더 남성의 행동에 가깝게 하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 그랬죠? 저게 걸크러쉬가 아니고 저거는 좀 보이시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단어들이 사회적으로 참 어디서 외래어들이 너무 혼용돼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느낌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미니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제가 이렇게 그 성별과 관련된 단어들이 요즘 따라서 참 많이 이슈들이 되고, 더 뉴스 지면상에서라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면이 굉장히 있는 또 지역이 여기예요. 또, 참 민감하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7번째 단어는 바로 미니멀입니다. 미니멀 역시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단어죠. 미니멀이라고 하면 아주 적은 최소한의예요. 우리 미니, 작다. 그거랑 작은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니멀이라고 하면요. 아주 적은 최소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미니멀이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특히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것에서 참 많이 쓰여요. 슬기롭고 간결한 미니멀 라이프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신문 기사인데요. 그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가끔 이사 갈 때 한번 보면요, 짐이 너무 많아요. 보면 막 10년 만에 보는 옷도 있고요, 잘 쓰지 않는 가구도 있고. 근데 버리라고 하면 못 버리겠습니다. 왜요? 아까워요. 언젠가 쓸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추억이 저기 딱 배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데 제가 가장 아랫줄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미니멀 라이프는요,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며 행복을 찾아감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로 매일매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제거하고, 집이 커요? 큰 집에도 가구도 얼마 놓지 않고 정말로 꼭 필요한 것만 사서 살아가는 삶이죠. 왜요? 네, 나한테 진짜로 중요하고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 조금 더 집중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요런 삶이 요즘에 트렌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별로 안 산다. 효율적이고 미니멀한 주방 인테리어. 무슨 뜻일까요? 주방이 작아. 작은데 여기서 좀 쓸데없는 거 많이 배치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 위주로 주방을 아주 작고 최소화해서 인테리어를 했다 정도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캡슐로 뚝딱, MZ 홈카페는 미니멀. 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도대체 뭡니까? 해석해볼까요? 캡슐로 뚝딱. 네, 우리 커피 캡슐로 뽑아 먹는 거 있죠. 그 커피 캡슐로 뚝딱 커피가 만들어진대요. MZ 홈카페는 MZ 더 많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께 처음 이 MZ 강의했을 때보다 더 많이 나오죠. MZ는요, 그냥 20, 30대? 네, 20, 30대 홈카페는 집에서 카페처럼 해먹는 거는 미니멀하다. 조금만 이 캡슐로 뚝딱 해먹는다. 미니멀 캠퍼를 위한 캠핑장은 캠퍼 하면 캠핑 가는 사람이겠죠. 아주 작은 장비로 막 캠핑 간다고 막 이고 지고 대단한 거 메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가서 텐트 1인용, 2인용 뚝딱 펴서 하룻밤 자고 오는 캠핑하는 사람들을 위한 캠핑장은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하는 기사이고요. 비우고 버릴수록 풍족해지는 마음 미니멀리스트.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우고 버릴수록 풍족해질까요? 저도 이런 삶을 사실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건 버리는 걸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저희 엄마가 물건을 버려주셨어요. 옷장을 열어보면 말이죠.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못 버리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그때 요거 약간 값을 주고 샀어요. 근데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손이 잘 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장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누구한테 어떤 선물 받았습니다. 쓰지도 않아요. 근데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 비우고 버리면 여러분 풍족해집니까? 어쨌든 요런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계시는 미니멀리스트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날 잡고 정리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뒷장 가볼게요. 뒷장입니다. 네, 뒷장들도 설명해 드릴 게 좀 있고요. 요 패러다임이 아니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도 아주 오래전부터 썼었어요. 사실은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저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무슨 논술 학원에 가서 어떤 뭐 과학적인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뭐 그런 아주 어려운 글들도 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한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이래요. 다시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한 시대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 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줄 보면요. 태양 중심 천문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답니다. 예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유럽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냐? 이 세상은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딱 눈 떠서 보니까 해가 여기 있다가 쭉 넘어가고 그 다음날 또 떠요. 해가 지면 또 달이 떠서 쭉 뜨는 걸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야, 해랑 달이랑 지구를 돌잖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고 그게 바로 신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었죠. 종교에서 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우리 태양 주위를 우리가 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그때 뭐 결국 막 벌 받고 그랬었죠. 재판도 받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구 주위를 태양이랑 달이 돈다라고 생각했던 하나의 패러다임이 있었고, 새로운 발견들과 증거들로 인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모두가 다 태양 주위를 태양계 행선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얘네들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한 시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패러다임입니다. 밑에 볼까요? 유튜브가 바꾼 미디어 패러다임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저랑 여러분이랑 만날 일이요? 없었죠. 왜요? 네, 저는 그냥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뭐 PD가 된다거나 그러고 싶은 꿈을 꿔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제가 가령 PD가 되었다 한들 연예인들이 나와서 TV에서 방송을 하지 PD가 직접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이 만날 수가 없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아주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TV로 쏴야지만 볼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도 영상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리실 수 있어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유튜브에다가 올릴 수 있죠. 유튜브에 올리면 어떻게 돼요? 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올린 방송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요, 요즘 진짜 제가 TV를 본 지 얼마나 오래됐냐면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는 거 보긴 했지만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TV를 한 달에 1시간도 안 봅니다. 신기하죠? 물론 유튜브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꼭 봐요.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건 보지만 TV는 진짜로 잘 보지 않게 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패턴은 그건 점점 더 가속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지금 매일매일 주말 드라마 보는데 뭐 나는 저기 뭐 이것저것 보는데라고 생각하셔도 나중에 가면 그 빈도수가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모든 나라, 모든 연령대가 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것 역시도 TV 중심의 미디어 산업이라는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컴퓨터의 개인화로 업무 패러다임이 혁신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쓴 거 기사 아니에요. 이거 제가 쓴 말이에요. 네, 컴퓨터가 원래 없었을 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썼죠. 손으로 결제, 서류 쓰고 뭐 계약서 썼는데 요새 누가 그런 거 씁니까? 손으로 다 쓰죠. 예전에는 막 손으로 탁탁탁탁 써서 그 등기 같은 거 보내거나 팩스 넣었었습니다. 요새는요, 이메일로 다 쓰죠.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유통 패러다임이 변화했대요. 맞습니다. 예전에는요, 동네마다 슈퍼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슈퍼 자리를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점이 차지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물론 이마트나 홈플러스 있겠지만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뭐 롯데쇼핑 같은 롯데마트 같은 것들이 매장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요. 실제 그 매장에서 적자폭이 꽤나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쇼핑의 패러다임, 유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소, 연료,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꾼다. 원래 에너지는 막 수력 발전, 화석을 태워서 전기를 만들었다면 이제 아주 작은 양의 수소로도 발전할 수 있는 수소 연료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장 가볼게요. 뒷장이요. 자, 여러분 누군가의 귀에 무언가가 이렇게 하얀 것이 꽂혀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콩나물처럼 생겼는데요. 네, 요거를 우리가 보통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해요.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얘랑 내 핸드폰이랑 연결이 돼서 얘가 내 신호를 막 쏴주죠. 그래서 소리가 나오는 건데 뒷장 가볼까요? 대부분 이 블루투스 이어폰에 있는 기능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건데요. 우리 노이즈라고 하면 소음이에요. 제가 가만히 있어 볼까요? 근데 여기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소음입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습니다. 이게 누가 자꾸 소리를 질러요. 이거 다 소음이에요. 그 소음을 없애주는 기술이 바로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고요. 우리 캔슬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을 취소하는 기술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요거 듣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어느 정도 이제 켜놓고 쓸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아주 작은 음악을 노이즈 캔슬링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다고 하면요. 진짜 근처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은 진짜 잘 안 들려요. 소음 차단이 엄청나게 잘 되거든요. 노이즈 캔슬링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렇게 작동한대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지쌤 안녕하세요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기 이 이어폰에 마이크가 달려 있어 가지고 그거에 반대되는 파동을 역으로 놓는데요. 그러니까 이지쌤 안녕하세요가 더하기 플러스로 들어오면 여기서 이어폰에서 빼기로 이지쌤 안녕하세요를 빼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반대 파동이 이렇게 오는 걸 반대로 역으로 해서 이걸 그냥 없애버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이어폰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게 가끔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운전하다 보면요. 요거 귀에 낀 청년들이 자동차 가는데 그렇죠. 자동차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기도 한데 어쨌든 요새는 이런 좋은 기능들이 있다. 노이즈 캔슬링 되는 블루투스 이어폰 애지간한 것 거의 다 될 거거든요. 사시면 편하게 제 강의 들으시는 데도 더 좋을 것 같고 유튜브 보시는 데도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노이즈 캔슬링 저도 가끔 아주 시끄러운 데를 지나다 보면 노이즈 캔슬링 하는 걸 그냥 켜놓을 때가 있는데 잠잘 때 시끄럽다고 요거 계속 켜놓고 다 주무시면은 이렇게 이어폰 그러니까 차라리 유튜브를 틀어놓고 주무시면 겉으로 소리가 나오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귀에다가 이어폰을 너무 장시간 끼면 좀 청력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이고요. 어느덧 벌써 40분이 다 돼버렸는데 마지막에 background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이랑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background라고 하는 게 back 하면 뒤에, ground는요 땅이에요.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땅. 여러분 제 백그라운드는 어떻습니까? 네, 제 백그라운드라고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밑에다 써놨어요. 개인, 일, 사진의 배경이래요. 자, 제 백그라운드는 풀이 아주 가득합니다. 네, 요 풀들을 보내주신 분들께
때문에 제가 산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와가지고 제가 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해놓는데 보기 좋죠. 네, 요건 배경도 백그라운드고 아니면 제 개인적인 이지쌤 백그라운드가 뭐야라고 하면 이지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어떤 대학교를 나왔어 또 어떤 일을 했었어 이런 것들 개인적인 배경 역시도 우리는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우리 이 유튜브 영상 시작할 때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 노래 나오잖아요. 그 노래 역시도 배경이 되는 땅처럼 배경 음악 역시도 우리 백그라운드라고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저 친구 백그라운드 좋잖아 라고 보통 얘기하면 배경이 좋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총기 판매 시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의무화한대요. 저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성장했고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한다는 거고요. 그 밑에 기사들이 많지만 굳이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개의 단어를 저랑 같이 한번 좀 알아봤어요. 까르페 디엠부터 칼로리, 스웩, 아이콘, 보이시하다, 걸크러쉬다, 미니멀, 패러다임, 노이즈 캔슬링, 백그라운드 정도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외래어 강의 수업은 여러분들께 공지드렸던 것과 같이 길어야 이제 한 달 정도 더 할 수 있을까? 한 달 반 정도만 하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아쉬운 마음이 크고 이거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께는 가끔이라도 좀 강의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요. 이후에는 좀 여러분께 아주 기초부터 영어를 조금 다시 한번 가르쳐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아주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